DSM-5에서 제시하는 특정 공포증의 하위 유형 4가지 쓰고 답하시오. 우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모두 같을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개를 보고 공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이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주사를 보면 기절하죠. 따라서 DSM-5에서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공포증을 유형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공포증이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강하고 지속적인 공포를 느끼는 거고, 회피 행동을 하고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불안장애죠. 그래서 DSM-5에서 5가지 분류하지만 시험에서는 4가지만 요구하네요. 첫 번째가 동물형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공포증 하위 유형 중 첫 번째가 동물형, 애니멀 타입이죠. 어린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개, 뱀, 곤충, 거미 등이거든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떤 대학생은 강아지가 지나가면 길을 돌아간대요. 이것이 바로 동물형 공포증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 환경형이에요. 내추럴 인바이런먼트 타입인데, 자연 환경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는 게 어떤 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높은 곳, 번개, 폭풍, 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소공포증, 폭풍공포증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너무 무섭대요. 세 번째는 혈액 주사 상처형인데, 블러드 인젝션 인저리 타입인데 매우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사를 보면 기절해요. 이 공포증은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이를 혈관 미주신경 반응이라고 하는데, 뭐 피를 보면 기절한다거나 주사를 보면 공포를 느낀다거나 수술 공포증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학생은 체열할 때마다 쓰러진대요. 네 번째는 상황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행기, 엘리베이터, 터널 같은 특정 상황을 무서워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상황형 공포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행 공포증, 엘리베이터 공포증, 운전 공포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절대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층도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해보면 DSM-5의 특정 공포증의 하위 유형은 동물형, 자연, 환경형, 혈액, 주사, 상처형, 상황형이에요. 다시, 특정 공포증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과도한 공포로 DSM-5에서 동물형, 자연, 환경형, 혈액, 주사, 상처형, 상황형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특정 공포증 치료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거죠? 노출 치료예요. 그래서 특정 공포증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과도한 공포로 DSM-5에서 동물형, 자연 환경형, 혈액, 주사, 상처형, 상황형으로 분류되고,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출 치료고, 뭐 예를 들어서 체계적 동감화 있죠. 따라서 동물, 자연, 혈액, 상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베르, 그러니까 지버가 제시한 심리학자의 윤리학 위반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6가지 범주를 묻는 문제. 이 내용은 상담, 임상 분야에서 전문직 윤리를 이해하는 핵심이죠. 먼저 심리학자나 상담사는 윤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윤리 위반이 발생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담자 정보를 실수로 누설한다던가, 경계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부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지베르는 윤리 위반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특정 상황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6가지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가 심리학자의 무경험과 무지예요. 그러니까 신입 상담자가 윤리 위반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윤리, 기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의 경험 부족, 전문 지식 부족 때문에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규 상담자가 내담자 기록 관리 규정을 잘 몰라서 비밀 보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인 거죠. 이런 예가. 두 번째는 윤리 문제의 잠재성에 대한 과소평가예요. 상담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경우 윤리 문제가 생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상황 속에 있는 윤리 문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사적인 SNS 연락을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경우죠.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상담회에서는 두 윤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상담에서 말합니다. 누군가를 해칠 것 같아요. 이때 상담자는 비밀 보장, 타인의 안전 보호 사이에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윤리적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 그 다음은 새로운 환경에 나타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윤리 문제인데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윤리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상담, AI 상담, SNS 상담. 이런 환경에서는 기존 윤리 기준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나 조건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백한 지침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윤리 규정이 모호하면 판단이 어렵죠. 그래서 윤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상황에서 적용이 모호한 경우에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윤리적 지침과 법률의 충돌인데 법과 윤리가 항상 같을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죠. 법적으로 보고 의무가 상담 윤리의 비밀 보장 이 두 부분이 충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 기준과 법적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베르의 윤리 위반 범주는 심리학자의 무경험과 무지, 윤리 문제의 잠재성에 대한 과소평가, 피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제기되는 예측하기 어려운 윤리 문제, 그 다음 명백한 지침이 없거나 특정 상황에 지침이 모호한 경우, 그 다음 윤리적 지침과 법률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지베르는 윤리 위반이 개인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경험 부족, 윤리 인식 부족, 딜레마, 환경 변화, 지침의 모호성, 법과 윤리의 충돌 등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 윤리에서 중요한 원칙이 뭐죠? 그렇죠. 비밀 보장, 전문성, 경계, 내담자 복지입니다. 따라서 이 상담 윤리의 핵심 원칙을 기억하면서 지베르가 말한 윤리 위반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관찰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조건. 이 개념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죠.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 행동을 본다고 해서 모두 따라 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은 잘 배우고 어떤 학생은 거의 기억을 못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반두라는 관찰학습이 일어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모델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어텐션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모델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학습이 가능하기 어렵다죠. 그래서 모델의 행동에 주의와 관심을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도 사회기술 훈련에서 상담자가 먼저 지금 제가 인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할 때 내담자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학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에 대한 관심, attention, 주의와 관심을 집중하는 이런 부분이 관찰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획득 정보의 유지예요. retention. 행동을 봤다고 해서 그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면 따라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기억입니다. 모델 행동을 기억 속에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기억이 있고 이미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한다. 이런 그러니까 기억 속에 계속 저장하는 과정이죠. 세 번째는 모델 행동의 재현이에요. 기억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학습이 완성될까요? 아니죠. 행동은 직접 해봐야 합니다. 관찰한 행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 그러니까 상담센터에서 대학생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인사 방법을 보여줘요. 학생이 실제로 연습. 이것이 행동 재현입니다. 네 번째는 모델 행동의 동기예요.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면 계속 할까요? 그렇지 않죠. 동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행동을 수행하려는 동기나 강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보상, 긍정적 결과 이런 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이 발표했을 때 발표 잘했어요. 칭찬을 받으면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모델에 대한 관심, 획득 정보의 유지, 모델 행동의 재현, 모델 행동의 동기예요. 관심, 유지, 재현, 동기. 그래서 관찰 학습은 모델 행동에 대한 관심, 행동 정보의 기억, 행동 재현 능력, 행동 수행 동기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일어난다예요. 그래서 대학생 상담센터에서 관찰 학습은 다음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사회 기술 훈련, 발표 불안 치료, 집단 상담, 행동 치료예요. 특히 모델링 기법에서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관심, 유지, 재현, 동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 통제가 어려운 이유를 행동 과잉과 행동 결핍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특히 문제 행동이 부정적 결과가 있음에도 지속되는 이유를 묻는 문제. 대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중요한데도 계속 게임을 해요. 이 학생은 시험 망함, 학점 하락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행동이 계속 될까요? 행동 심리학에서는 강화 구조 때문에 행동이 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행동이 지속되는 이유 첫 번째, 강화는 즉각적이고 벌은 지연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즉각적인 보상과 나중의 처벌 중 무엇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대부분 즉각적 강화입니다. 문제 행동을 하면 즉각적인 즐거움이 생기지만 벌은 나중에 나타나죠. 그래서 행동이 계속됩니다. 센터에 오는 대학생이 게임을 하면 즉각적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적 하락은 몇 주 후죠. 그래서 학생은 지연된 벌보다 즉각적인 강화에 반응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강화는 즉각적이고 벌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행동의 부정적 결과가 천천히 나타나면 사람은 그 행동을 계속할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행동의 강화는 즉각적이지만 부정적 결과는 천천히 누적돼요. 그래서 행동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상담에 와서 야식 먹기가 너무 맛있어. 근데 건강 문제는 몇 년 후죠. 또는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해. 그러면 즉각적인 즐거움이 있죠. 근데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즉각적 강화와 지연 강화 사이에서 즉각적 강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다음 중 무엇을 선택할까요? 지금 게임, 시험 끝나고 여행.
많은 사람은 즉각적 보상을 선택해요. 사람은 즉각적 강화와 지연 강화 중 즉각적인 강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미래 성공이에요. SNS는 지금 즐거움이죠. 그래서 SNS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문제 행동이 지속되는 이유는 행동에 대한 강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벌은 지연된다. 행동에 대한 강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벌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즉각적 강화와 지연 강화 사이에 개인은 즉각적 강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예요. 그래서 문제 행동은 즉각적 강화와 지연된 벌 구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있음에도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자기통제 상담에서는 자기 관리 훈련, 강화 계획, 목표 설정, 행동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하려고 하면 유튜브를 봅니다라는 학생에게 상담 개입이 즉각적인 보상 구조를 만들어주고 공부 후에 작은 보상 제공이 있으면 됩니다.